9주차 지난 수업에 이어서 예산 수립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예산 수립 방식 중에서 이제 연기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항목별 예산이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기획 예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좀 책을 한번 이렇게 뒤적여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떤 특징들, 각 예산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목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 하실 때, 우리는 요 예산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제 연기준 예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사업이나 실적이 구애받지 않고 제로 상태에서, 0의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령에서 조직들이 연기준 예산을 채택하는 이유는 예산 감축, 자원 재배정, 예산 요구에 대한 지지 획득, 하급 관리자들의 참여 확대, 능력 평가, 예산 계획에 대한 통제 기능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수립을 위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많아지게 되고,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뿐만 아니라 근거에 대한 정보 제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장단점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그러니까 자원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고 예산 절감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해지고 예산 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게 되고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계획 기능의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반대로 단점을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그리고 비용, 노력의 과도한 투입이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뻗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심리적 요인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각급 관계자들은 과중한 서류의 작업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이 쓰는 것도 귀찮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산이 좋으세요? 기말고사를 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비교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을 보게 될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예산 수립 방식은 이제 이거 네 가지를 한 비교를 쭉 해보면, 기준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항목별 예산은 통제를 위한 예산이고요. 성과주의는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기중 예산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범위를 보면, 그러니까 항목별 예산은 투입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성과주의는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 예산 같은 경우에는 투입, 산출, 효과, 대안에 대한 부분들, 연기준 예산도 마찬가지로 투입, 산출, 효과,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가능한 부분은 이제 회계, 항목별에서 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성과주의는 관리, 기획예산 경제학과 기획, 연기준 예산 관리와 기획,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항목별 예산 같은 경우는 지출만 잘하면 돼요. 그 정비만 잘대로 체크한다면
회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성과주의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의 성과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기획예산은 기관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기주의 회사는 사업계획의 목적과 기관의 목적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 결정 방정에 있어서 항목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은 점정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기획 예산과 연기주의 예산은 체계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예산 기관의 역할에 있어서는 항목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적절성에 대한 부분, 돈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은 능률이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기획 예산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연기주의 예산은 정책의 우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의 이제 책임은 항목별 예산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죠.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은 분산적이다, 다 나눠서 가지는 거고, 기획 예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팍 밀어붙이는 부분이 필요하고, 연기주의 예산은 각각이 나누어서 분권화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 팀 프로젝트를 하면 항목별 예산에 대한 고민들로 갈 겁니다. 그게 좀 더 쉽고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팀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예산 수립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반영하여 계획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기관의 목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행정론 할 때 배웠는데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됐어요? 회계연도 끝나기 5일 전, 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 이전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예산은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익과 지출을 구체화하는 재정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예산 수립은 뭐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예산 작성 지침,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산 지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지자체가 3개월 정도 전에 예산을 이제 가내시라고 이야기하는, 내년도 예산 이 정도 될 거라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전년도 기준을 준해서 예산을 짜고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두 개씩 가내시 부분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기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 기관의 법인의 그 예산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설별로 나눠주고, 각 시설에서 그 예산을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을 잠정적으로 작성하고, 재원 조달 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하고 확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산 수립 과정은 산출 항목의 명확화, 산출 근거의 구체화, 예산 조달 계획의 명확화에 대한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산출 항목의 명확화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목록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형태로 분류해서 각 항목의 산출 근거를 구체화시켜내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제 산출, 뭐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산출 항목의 예시 이렇게 해서 크게는 이제 뭐 모금회에 프로포즈를 하든지 이렇게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모금회에는 야간 보호 사업을 빼고, 특히 뭐 일부를 빼고는 거의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뭐 인건비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후원을 했을 때 직원의 인건비로 내 후원금이 거의 대부분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 야간 보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는지 아니면 추가 시간에 대한 근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해당 항목을 보면 프로그램 담당자, 보조 담당자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그러니까 C를 이론서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들을 말하는데 뭐 강사비라든지 자원봉사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행사 진행비, 홍보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준비물에 대한 구입비, 뭐 결과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업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보통 강사비가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사비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이제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용품, 춥거나 더웠을 때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 담당자들이 교통비, 활동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책의 내용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산출 근거의 구체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출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 산출 근거의 구체화 단계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이 명확하게 개정되어 최종 비용이 분명하게 산출되어야 하고 예산의 항목별 명확하는 단위 가격과 항목의 총량으로 계산되며 시장 가격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할 때 명확하게 시장 조사를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몇 가지 시장 가격의 평균을 최종 비용으로 산정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교 견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업체에 갔을 때 근데 비교 견적도 동일 품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100개 사야 되는데 A라는 견적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고 B라는 업체에서는 롯데 초코파이다 이렇게 하면 비교 견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오리온 초코파이면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을 견적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비교우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적절한 예산이 되는지 그런 거 있죠. 뭐 쿠팡하고 뭐 쿠팡 갑자기 다른 데 생각 안 나죠? 11번가라고 했는데 두 개 비용이 동일하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품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체만 그 물품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유를 달고 그 비교 견적이 안 되는 사유를 달아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사업 내용에 있는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없는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사업 계획서에는 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사업 계획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예산서에 그게 반영되어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종 단계에서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있는 게 계획에는 5번 한다는데 예산에는 뭐 3번을 반영한다든지 계획에는 2번 한다는데 뭐 계획 예산서에는 7번 한다 이런 부분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가 단가, 그러니까 뭐 기준이 원이 아니고 1,000원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거에 대한 차이를 해서 나중에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산출된 비용이 해당 프로그램만을 위해 신규로 편성된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게 되고 직접비는 특정 프로그램만을 위해 새롭게 편성되어 지출되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프로그램 수행 시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인력 가운데 새롭게 수행되는 프로그램에 활용된 비용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수행과 공유되는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 교재 예를 보면 소통을 위해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할 때는 직접비가 되는 거고요. 내부 직원이 그 교육을 수행한다면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교육 장소도 마찬가지로 특정 장소를 빌려서 대관료를 집행한다면 직접비가 되겠지만 기관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뭐 가안을 꾸민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접비가 되는 이런 부분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직접비인지 간접비인지 후원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직접비가 될 수도 있고 간접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이것의 문제들도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예산 조달 계획의 명확화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 수립의 마지막 단계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예산 조달 계획의 명확화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제일 당황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는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뭐 다양한 이유로 예산이 이제 특히 이제 기업에서 후원한다 했을 때 기업이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당초 계획만큼의 이제 이렇게 비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철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이제 딜레마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금회 사업에서 야간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예산을 이 정도로 책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의 예산이 뭐 우리한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못 준다 했을 때는 급하게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프로포즈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딴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정 안 되면 이제 기관의 대표자들한테 이제 손을 내밀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님 이 부분이 없습니다. 좀 더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든지 운영위원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조달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대부분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정 지원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산 조달 계획을 신청 금액과 자부담으로 구분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던 양식도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뭐 몇몇 기관에서는 자부담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자부담 비율 자체가 낮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원하는 기관들도 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재정 상황이 어떻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있는 시설자고 있는 공동생활 가진 경우에는 올해 많이 늘어서 43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줍니다. 작년까지도 3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여름에 되면 그 뭐랄까 지난 여름에 많이 들어왔죠. 에어컨 틀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니까 이제 작년에 추가 예산 지원했는데 이것도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 4분기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라고 반려가 됐어요. 왜? 그럼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 확보가 됐는지 됐다고 신청하라고 신청했었는데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데 반려부터 하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답답하죠. 왜? 자기들은 반려만 시키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 중간중간 절차들이 복잡하거든요. 자기들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반려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한번 싸울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 직원들한테 뭐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이 미안해하는 부분, 직원이 미안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부담 예산의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이제 줄였던 예산은 12월 달에 복원시켜 준답니다. 주경을 확보해서. 근데 집행은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12월 달 돈을 넣으면 이게 임금비거든요. 임금비를 12월 달에 나중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근거만 남겨놓다가 막판에 한 방에 터뜨리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청 금액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수행의 외부 기관 및 단체 특성에 대해서 프로그램 비용을 말하게 되고 자부담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예산 중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실습하시면서 실습비 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간의 자부담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수입 형태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인이 튼튼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자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튼튼한 법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신청 금액에 대한 비율은 신청 금액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하게 되고 자부담의 경우 전체 자부담 대비 해당 자부담 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부담 제휴는 자체 예산, 외부 지원, 그러니까 지원처 예산과 수익금, 참가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자체 등 지원기관 중심으로 예산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금회가 지원하면 모금회가 신청 금액이 되고요. 지자체는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후원금이 될 수도 있지만 자부담 형태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신청 기간, 신청 금액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에요. 근데 지자체로 보면 지자체가 이제 신청 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예산의 개념, 예산 수립의 특성과 방식, 과정에 대해 배우게 시간이 있었고, 예산 수립 부분을 명확히 해야 이제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차근차근 더 읽어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 예산 구성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 정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에 따른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별 예산 수립을 방식을 이용해서 작성되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출 항목은 크게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 항목으로, 그러니까 모금의 일반 양식들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그 항목은 세목과 세세목으로 분류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 조달 계획에 있어서 외부 기관에 신청하는 금액과 기관 자체 해결 가능한 자부담 재원을 구분하게 되고, 자부담 재원도 이게 후원금인지 자체 조달 가능한 금액인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 이게 나와 있는 거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인건비는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160, 이게 언제쯤에 아까 2018년이었죠. 160만 원이고 10개월에 한 명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12개월로 쓰게 되면 퇴직금이 해서 13개월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니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이렇게 해서 10개월 일명. 근데 급여는 신청 금액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사회보험은 자부담으로 해라 라는 거죠. 자부담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상담심리,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에는 상담심리, 심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에는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여기 편성이 1,750만 원인데 가정 방문할 때 다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원 곱하기 20가정 곱하기 5번 그러면 이 100만 원인데 이것도 자부담으로 편성해놨고요. 심리검사 이게 자부담이라 하지만 여기 자체 예산이라고 하지만 운영비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곱하기 20가정에 1회씩 400만 원의 심청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비 이거 좀 많이 오래 해야 되니까 10만 원 곱하기 20가정 곱하기 6회 그럼 1200만 원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례회의 및 자문에 대한 진행비 이런 부분은 10만 원 곱하기 5회 50만 원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그리고 심화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 그리고 정신과 치료 진료 단가가 10만 원이고 10가정을 하고 1회 각 1회를 하면 100만 원이 되고, 정신과 진료는 330만 원 같은 경우는 10가정 이렇게 지원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이 아동 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이니까 어떻게 보면 양육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는 거 있으니까 강사비 특별 강사 2시간에 40만 원 곱하기 20회
이 특별강사 이렇게 편성이 안 될 건데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 20만 원 곱하기 10회, 교육 진행비 10만 원 곱하기 20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200만 원, 임금비는 1,600만 원, 자부담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운영비 같은 뭐 가정을 가다 보면 교통비가 들어갔겠죠. 5만 원 곱하기 12. 이거 5만 원이 어떤 교통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통 산출 근거 안에서도 어떤 교통비라는 걸 합니다. 차량 대여라든지 뭐 이렇게 한 부분. 그 사무용비는 10만 원 곱하기 3회. 이거 분기별로 이렇게 받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30만 원, 관리 운영비는 90%.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 인건비는 50%를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그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고민을 했고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들어가서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